안녕하세요. 스테디오 통계연구소 이일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형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확장한 잠재성장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성장 모형은 구조방정식의 횡단면 자료에서 확장하여 반복 측정한 자료에 대한 모형을 해당하는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잠재성장 모형과 기본적인 데이터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회귀 분석 자료와 또는 구조방정식 자료, 또 잠재성장 모형 자료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회귀 분석 자료에서는 독립 변수들과 종속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독립 변수를 측정하고 종속 변수를 측정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측정하는 형태의 자료가 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잠재성장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 변수를 시간 간격을 달리하면서 첫 번째 사람한테 동일한 종속 변수를 시간 간격을 달리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대해서도 시간 간격을 달리하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회귀 분석과 구조 방정식 모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회귀 분석과 구조 방정식 모형은 횡단면 자료, 현재 시점에서 측정한 자료들에 대하여 분석을 하는 것인데 비해서 잠재성장 모형은 종단면 자료, 종속 변수를 시간 간격을 달리해서 여러 번 측정한 자료에 대해서 분석하는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모형 중에 하나가 바로 잠재성장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단 자료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종속 변수를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봅니다. 어떤 학생들에 대해서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가 되겠죠. 그 다음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한 학생에 대해서 시험을 여러 번 치른 겁니다. 두 번째 학생에 대해서도 시험을 여러 번 치게 되겠죠. 이렇게 시험 점수라고 하는 종속 변수를 시간 간격을 달리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회를 했냐? 3회 이상 측정한 자료. 3회 물론 2회 이상 측정한 자료도 2회 측정한 자료도 종단 자료이긴 한데 우리가 살펴볼 잠재성장 모형이라고 하는 분석에서는 특히 그 중에서도 3회 이상 측정된 자료로 한정을 합니다. 그래서 3회 또는 4회, 5회 이상 측정한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뭐라고 하냐? 종단 자료다, 롱고티너달 데이터다, 또는 패널 데이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을 종단 자료 분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종단 자료 분석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요. 첫 번째, 개인에서 첫 번째 사람에서 이 개인의 시험 점수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서도 시험 점수의 변화가 있습니다. 즉, 어떤 개인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될 수도 있겠죠. 즉, 집단 및 개인 수준에서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 관심이 있는 자료를 종단 자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단 자료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특성은 종속 변수를 3회 이상 측정을 했다. 그리고 연속형 변수여야 됩니다. 등간이나 비율 척도인 연속형 변수이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 그 다음에 EQ5D 같은 삶의 질, 자아 존중감,
이런 연속형으로 되어 있는 자료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3회 이상 측정했는데 시간 간격이 동일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봤어요. 그럼 당연히 두 번째 사람도 세 번째 사람도 동일하게 봐야죠.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했을 때 여기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이 시험 간격이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었을 때 이 간격도 동일해야 되고 이 간격이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시간에 걸쳐서 동일한 간격 그리고 동일한 단위, 즉 여기도 100점 만점에 시험이어야 되고 여기도 100점 만점이어야 됩니다. 즉 시간의 자료는 간격도 동일해야 되지만 측정한 값의 만점, 최소값, 최대값, 이 만점이 동일한 측정 단위가 동일한 단위를 갖는 연속형 변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군조, 동일한 시간 간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종단 자료라고 하고 이 종단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귀 분석하고 이 모형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다시 회귀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었을 때 첫 번째 사람에게 점수가 있고 두 번째 사람도 점수가 있고 세 번째 사람들은 점수가 있겠죠. 이런 자료에서 우리가 회귀 분석의 회귀식을 어떻게 쓰냐면 y는 베타0 플러스 베타1 x 플러스 입실론이라는 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귀식으로 표현을 하면 데이터들이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있었을 때 이 데이터들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식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식에서 여기 해당되는 부분 이게 뭡니까? 베타0 절편 상수항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뭐라고 하죠? 베타1 기울기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때 베타0와 베타1을 회귀 분석에서는 회귀 계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로 분석에서는 경로 계수라고 하고 구조 방정식에서는 경로 계수라고도 하지만 구조 계수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거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것이냐면 자, 첫 번째 사람의 점수가 x 값이 여기였을 때 y의 실제 값은 여기일 거예요. y 값은 여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예측을 하면 이 예측 값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표시를 y1 해시라고 해주고 이때 요만큼의 차이를 발생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오차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귀 분석에는 오차라고 하고 모집단에서는 오차, 표본에서는 잔차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회귀 분석 자료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잠재 성장 모형에서는 첫 번째는 뭐만 할 거냐? 종속 변수만 있는 모형을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나중에는 독립 변수가 있는 모형도 확장을 할 건데요. 처음에는 종속 변수만 있는 모형을 생각할 거예요. 즉, 그럼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바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자료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를 볼 거예요. 두 번째 사람도 학생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4번을 볼 거고요. 세 번째 학생도 동일하게 시험을 4번을 볼 겁니다.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귀 분석 자료와 이 종단 자료의 첫 번째 종단 자료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가 있냐면 일단 이 자료에서는 독립 변수가 없어요. 종속 변수만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독립 변수가 있는 모형까지 확장을 시킬 겁니다. 일단은
종속 변수만 있는 모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회귀 분석에서 사용하는 이 모델하고 잠재 성장에서 사용하는 모델하고 약간 수식이 달라집니다. 일단 어떻게 할 거냐? 이 수식을 yi라고 바꿔줄 거예요. 그럼 yi는 뭐냐? i번째 사람이에요. 즉 일반 회귀 분석에서는 개인의 변화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모형의 변화를 더 중요시했는데 잠재 성장 모형은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개인의 변화 또는 집단의 변화에도 더 관심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의 값을 변화를 생각할 거예요. 즉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의 시험 점수가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도 이렇게 변화가 됐죠. 즉 첫 번째 사람이 시험 점수가 변화하는 정도와 두 번째 사람의 변화하는 정도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에 해당되는 것을 yi라고 잡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의 처음 시점에 측정한 값을 알파 i라고 우리가 바꿔줄게요. 알파 i라고 바꿔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베타 i라고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베타 값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의 오차가 되겠죠. 그러면 회귀 분석식을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차이점이 있으려면 독립 변수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되는데 물론 이 식은 아직 완성된 식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식을 완성을 시킬 건데요. 어떻게 완성을 시킬 거냐면 종속 변수인 시험 점수는 한 번만 측정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놓으면 yi라고 하면 첫 번째 사람의 시험 점수가 되겠죠. 그런데 시험 점수는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의 시험 점수면 이 4개 중에 뭘까요? 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4개를 표시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J라고 하는 첨자를 하나 더 쓰겠습니다. 즉 J라고 하는 점은 뭐냐면 요게 J예요. 1, 2, 3, 4. 첫 번째 시점에 측정한 시험 점수, 두 번째 시점에 측정한 시험 점수, 세 번째 시점에 측정한 점수, 네 번째 시점에 측정한 점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yij라고 써주고요. 초기 값은 알파, 요 값은 동일하죠. 그리고 이 변화를 따지는데 일단은 이 변화가 일정하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베타 i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시간에 관련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에 관련된 변수가 오차가 있어서 이렇게 씁니다. 즉 개인에 관련된 변화에 대한 모델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개인 내 모델이다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일수준 모델이다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사람의 첫 번째 값에서부터 변화하는 정도를 표현한 식이 바로 이 식이 되겠죠. 세 번째 사람도 변화하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모델이 될 겁니다. 자, 일수준 모델은 개인 내 모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측정한 자료는 한 명만 측정한 것이 아니라 2명, 3명, 10명, 100명, 200명 측정한 자료일 거란 얘기죠. 즉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냐면 개인 간들의 변화들. 즉 이렇게 여기에서 초기 값인 1학기 중간고사 처음 10점에서 측정한 값들은 개인들의 값은 모두 다를 거란 얘기예요. 즉 첫 번째 사람은 이걸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첫 번째 사람은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 사람도 표현할 수 있죠. 즉 개인들의 변화는 표시할 수가 있지만 이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관련된 내용은 표현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첫 번째 시점 1학기 중간고사 이 전체의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이 평균을 뮤 알파라고 줄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알파 i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사람, 이게 알파 1 하면 첫 번째 사람의 점수고 알파 2라고 하면 두 번째 사람의 초기 값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통칭 어떻게 쓸 거냐? 이 뮤 알파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데이터가 3개만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 사람의 점수가 10점, 20점, 30점이었으면 뮤 알파는 얼마가 됩니까? 평균이니까 20점이 되겠죠. 20점.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20점인데 첫 번째 사람은 요 10점만큼이 모자라죠. 빼기 10점을 해줘요. 이게 해주면
첫 번째 사람의 시험 점수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사람은 평균 20에 데이터가 20이니까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입니다. 개인에서의 차이, 오차라고 얘기하죠. 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알파 i는 첫 번째 시점의 평균값하고 그 평균값과 개인들의 차이, 변동, 오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타 알파 i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제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읽어줄 때 제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 베타 i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베타 i는 변화인데 개인의 변화거든요. 개인의 변화예요. 그런데 개인 간들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데이터에서 이렇게 변화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점, 30점, 40점이 됐어요. 그럼 여기도 쉽게 생각해서 30점, 40점, 50점. 여기도 데이터가 40점, 50점, 60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사람은 10점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또 10점이 증가하고 여기도 10점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요 베타 i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모두 10점이 변화가 됐죠. 즉 뮤 베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첫 번째 사람의 변화예요. 두 번째 사람도 변화가 얼마가 됐습니까? 10점씩 변화가 됐죠. 세 번째 사람도 변화가 얼마가 됐어요? 10점씩 변화가 됐죠. 그럼 요 변화가 바로 개인들 각각의 변화율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점, 10점, 10점으로 동일했지만 사실 동일하진 않을 거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25점, 30점, 35점이 되면 5점이 될 거고요. 변화량은. 그리고 이 사람은 45점, 60점, 75점이면 15점씩 변화했죠? 그럼 15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량들의 또 평균이 있겠죠. 이거를 뮤 베타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변화에서 이 뮤 베타와 개인들의 변화량의 차이가 있겠죠. 그거를 제타 베타 i라고 써줍니다. 자, 어쨌든 식은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해주는데 다시 사용을 해주면 1수준 모델이라고 하는 개인 내 모델은 개인들에서 값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그 다음에 요거를 개인간 모델을 2수준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2수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간들의 평균값의 변화, 그 다음에 개인들의 변화량들이 개인 간에 서로 다를 거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수식으로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굳이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뭐냐? 바로 이 1수준 모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모델에서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1시점에서 20점, 20점에서 30점, 30점에서 40점을 할 때 변화율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변화율이 반드시 일정할 거냐?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변화율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살펴봤을 때 시험 점수가 타임, 시점에서 J는 1, 2, 3, 4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 점수의 변화가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선형적으로 변화가 됐죠. 그런데 선형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각 시점에서 변화할 때의 이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이걸 변화율이라고 얘기하죠. 베타 i라고 해줍니다. 이 변화율이 일정한 거예요. 그랬을 때의 모델이 이런 모델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변화율이 항상 일정할 거냐?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증가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변화가 없다가 마지막에 변화가 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비선형적으로 변화할 수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선형적으로 변화할 때는 우리가 새로운 항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조건적 모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모델은 비조건적 모델, 즉 변화율이 일정한 모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잠재 성장 모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거예요. 잠재 성장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잠재 성장 모형이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턴트, 잠재라고 하죠. 이거를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다라고 하면 잠재 변수예요. 구조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형을 사용하냐면 잠재 변수들이 있고 그리고 이 잠재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을 하는데 이 잠재 변수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측정 변수나 또는 하위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모형을 만들 때 이런 형태로 모형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나머지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생 변수뿐만 아니라 내생 변수도 이때 이 변수를 뭐라고 하냐? 잠재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잠재 변수들의 관계를 표현한 모델을 구조 방정식 모델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레이턴트 베리어블인 잠재 변수가 어떻게 하냐? 그로스, 성장을 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시험 점수를 측정을 합니다. 시험 점수를 측정하면 측정 변수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라는 측정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측정 변수가 하나의 잠재 변수인 시험 점수로 되어 있겠죠. 마찬가지로 뭐가 나옵니까? 오차항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측정 변수는 하나의 잠재 변수인 시험 점수라고 하는 잠재 변수가 있는데 이 시험 점수라고 하는 잠재 변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성장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점수는 점점 높아지겠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모형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잠재 성장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학생들 데이터에서 시험을 본 거예요. 네 번의 시험을 본 겁니다. 여기 IQ가 있죠. IQ는 있다 생각을 할 거고요. 이 시험을 본 시험 점수가 개인들마다 다르고 개인들의 변화도 다를 거다. 이것을 모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모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에이모스의 잠재 성장 모형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자, 에이모스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에이모스를 실행시키는데요. 잠재 성장 모형을 에이모스로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메뉴에 보시면 플러그인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플러그인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그 플러그인이라는 메뉴 아래에 보면 그로스 커브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로스 커브 모델. 이게 잠재 성장 모형입니다. 우리가 모형 자체를 그려줄 필요가 없고요. 에이모스에서 그로스 커브 모델을 해주면 잠재 성장 모형을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자, 선택을 합니다. 눌러줘요.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플러그인에 그로스 커브 모델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넘버링 오브 타임 포인트 몇 번 측정했느냐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 시험 점수를 4번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 4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디폴트는 3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잠재 성장 모형에서 반복을 했는데 몇 번? 3회 이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디폴트가 3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4회 측정했기 때문에 4번 측정한 자료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모델이 나오는데 이런 모델이 나와요.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자 그럼 이 모델에서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있는 x1, 2, 3, 4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에이모스가 기본으로 설정한 변수인데 우리는 여기를 바꿔주시면 돼요. 뭐로 바꿔주면 되냐? W1, W2, W3, W4라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결국 뭐가 됩니까? 측정 시점별 시험 점수가 되는 거예요. 시험 점수가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잠재 변수가 2개가 있습니다. 잠재 변수가 2개가 있는데 이 잠재 변수의 첫 번째 잠재 변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초기 값이에요. 우리 수식으로 따지면 알파 i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잠재 변수, 잠재 성장 모형의 수식을 따져보면 이런 모델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초기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슬로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변화율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베타 i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를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열어놓은 이 데이터입니다. 재팬이라는 일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4번 본 학생들의 데이터입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100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측정을 한 자료네요. 오케이. 그리고 변수의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변수 목록을 살펴보면 변수의 목록에서 여기에서 차례대로 W1, W2, W3, W4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